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자 딸 문다혜 씨가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당 차원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각각 4%포인트, 2%포인트 올려 기존보다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청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화했습니다. 서울 이대 목동병원이 매주 수요일 야간 응급실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인력이 부족한 응급실에 군의관을 긴급 투입했지만 첫날 절반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외국 항공사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 신청률이 국내 항공사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항공권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한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의 칼끝은 결국 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겠죠? 그래서일까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라면서요. 검찰 개혁을 추진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에서 발끈하면서 했던 이 말을 소환한 건데 이를 통해서 검찰 수사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내비친 겁니다. 또한 아버지와 본인은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운명 공동체인 가족이라고도 했죠. 첫 소식 김도영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가족은 건드리는 게 아니다. 엄연히 자연인 신분이시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근 검찰 수사가 문 전 대통령 일가를 향하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혜 씨의 전 남편 서모 씨는 타이 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돼 모두 2억여 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검찰은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서 씨가 채용된 후 문 전 대통령이 다혜 씨 가족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만큼 뇌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다혜 씨는 우리는 경제 공동체가 아닌 운명 공동체인 가족이라며 더는 참지 않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문 전 대통령도 우산을 든 채 먹구름이 짙게 낀 하늘을 보는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검찰 수사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최근 수사를 걱정하는 지지자들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친문과 친명이 힘을 합쳤습니다. 별도의 대책기구를 출범하고 위원장에는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삼선 김영진 의원을 임명했죠. 문 전 대통령을 지키고 싶은 친문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비 양쪽의 필요가 맞아떨어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칼끝에 민주당이 똘똘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당 차원의 별도 기구를 꾸린 겁니다.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하는데 위원장으로 삼선의 김영진 의원을 임명 의결했습니다.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을 위원장에 앉힌 건 이 대표가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은 물론 단일 대우로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거란 분석입니다. 위원회 구성 역시 문재인 정부 출신의 친문계뿐 아니라 친명계 의원들까지 대거 포진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외곽 지원에 나섰습니다. 추석 명절 밥상에 윤석열 김건희 대신 다른 이름을 올리기 위한 기획수사입니다.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걸핏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 민주당에 있는 분들은요, 걸핏하면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을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범죄 피의 사실에 대해서 그거를 치환하려고 그래요. 오는 8일 민주당 지도부의 평산마을 예방이 예정된 가운데 이 자리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가족을 경제 공동체로 보고 이걸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쏟고 있습니다.
그간 검찰이 경제 공동체로 기소한 사건들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유죄를 받은 경우도 있지만 무죄 선고가 난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 공동체 개념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과거 판결 결과는 어땠는지 현지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혐의는 뇌물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혜 씨 부부가 받은 돈이 곧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돈, 그러니까 아빠와 딸 가족이 경제 공동체로 묶여 있다고 본 겁니다. 이 경제 공동체 개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앞서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를 경제 공동체로 인정해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최 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말 3필이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고 해석한 겁니다. 반면 가족이지만 경제 공동체로 인정이 안 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의 경우 아들과 독립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없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 원은 본인이 받은 것이지 곽 전 의원이 받은 뇌물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논두렁식의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도 이 경제공동체 개념이 적용됐는데요. 당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딸이 로비스트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사는 노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지면서 종결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를 포함해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는지 포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경제 공동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지가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0분이 넘는 시간 대부분을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동화 속 벌거벗은 임금님에 빗댔고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며 탄핵을 암시하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정태훈 기자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시작부터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포문을 열었습니다. 친일 논란을 빚는 독립기념관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한 것은 물론 우리 영토인 독도 지우기에 나섰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고 있습니까? 윤 대통령을 동화 속 무능한 왕, 벌거벗은 임금님에 빗대 국민 눈높이에 동떨어진 인식을 가졌다고 비꼬는가 하면 21번의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며 탄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 정 비상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국민의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연설 사이사이 항의성 야유를 쏟아낸 것은 물론 비난으로 점철된 남탄 연설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협치하자던 야당의 진정성을 의심케 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본분은 망각하고 모든 책임을 정부 여당에 돌린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대통령실도 돈봉투 받은 의원들이 면책특권 뒤에 숨는 당 원내대표가 헌법을 거론하냐며 민주당이 괴담이나 궤변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것 같다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요 며칠 전국을 대거 흔들어놨던 단어가 있었죠. 계엄.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발을 빼는 걸까요? 민주당 내에서도 관련된 제보를 들은 적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앞서 사실이 아니라면 그냥 아니라고 하면 될 것을 왜 그렇게 발끈하냐고도 했었죠. 이 와중에 오늘도 최초로 의혹을 제기했던 의원은 근거가 있다고 또 강조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의료 현장을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계엄설과 관련한 질문에 답을 피했습니다. 계엄 얘기는 뭐 적절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이 대표는 지난 1일 여야 회담에서 계엄설을 언급한 뒤 공개석상에서 추가 의혹 제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계엄설과 거리를 둔 듯한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국방위원회 소속의 오선 안규백 의원은 비상식적인 국정 운영과 낮은 대통령 지지율 속 계엄 논란이 나온 것 같다면서도
계엄과 관련한 제보는 들은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근거가 공개되지 않겠냐며 지켜보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분들께서 아마 말씀을 드릴 때가 일내로 올 것이다.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한 인터넷 방송에 나와 계엄 준비설에 정황과 제보가 있다며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근거 제시는 없었는데 김 의원은 계엄 계획을 무산시키는 게 목표라며 정부 여당과의 생중계 토론 용의가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여당은 황당무계한 계엄 음모론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야당이 발의한 최혜병 특검법은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법사위를 소집한 민주당이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위해 소위의 특검법을 기습 회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라더니 최혜병 특검법을 올려버렸다. 그야말로 꼼수였다며 나가버렸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법사위 회의장 여당 자리가 텅 비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 순직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상정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불참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습적 법안 상정에 대한 항의 표시인데 민주당은 지난달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세 번째 최혜병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법안 심사 소위에 회부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인들은 실제로 정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정치를 내팽개치는 일입니다. 같은 시각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 원내대표실 앞에서 민주당의 일방적 회의 진행을 규탄했습니다. 전혀 없던 우리 최상병 특검법이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의 정말 행태를 보면 너무나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법안인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법률 제정안은 관례상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법사위에 올리는데 세 번째와 병합해 이 기간을 건너뛰려는 의도란 겁니다. 20일간의 숙려기간 없이 바로 소위의 병합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특검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이것 또한 꼼수의 상정입니다. 최혜병 특검의 전국 주도권이 달린 만큼 앞으로 법사위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연금 개혁안은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공개했었죠. 오늘 정부안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올려 13%까지 인상시키고 받는 돈을 의미하는 소득 대체율은 42%로 기존보다 2%포인트 올리는 것으로요. 보험료를 더 많이 내지만 노후 소득도 그만큼 보장하겠다는 건데 사실 받는 금액은 큰 차이가 없긴 합니다.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똑같이 4%를 인상하더라도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기업과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해 미래 세대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도입 당시 70%였던 소득 대체율은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후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지만 42%로 상향 조정하는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연금 지급과 관련해 국가가 보장한다는 규정도 법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보험료를 내고도 연금은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젊은 세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OECD 대부분 국가가 운영 중인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게 되면 기금 고갈을 늦출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기대 여명과 출생률 등 인구 변화도 연금액 조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연금액 인상분이 물가 상승분보다 낮아질 수는 있으나 기금 소진 시기는 더 연장됩니다. 정부는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조정으로 기금 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자동 조정 장치까지 발동할 경우 최대 2088년까지 32년 더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이번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연령별로 보험료를 인상폭이 다르죠. 세대 갈등이 우려됩니다. 또 의무 가입 연령을 64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정년은 그대로죠. 64세 이전에 퇴직한 이들은 무슨 돈으로 이 연금을 묻나요? 이어서 안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로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이 공식화됐습니다. 개혁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50대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 당장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 50대는 불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사실 저희도 더 부담하라 그러면 저항이 있을 수밖에는 없는데 조금씩 다 고통 분담한다는 차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렵긴 할 것 같아요. 20대는 인상폭은 작지만 앞으로 돈을 가장 많이 내야 하고 나중에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저희도 나중 가면 많이 내야 될 거긴 하지만 저희가 받는 돈은 점점 줄 텐데 저희 때라도 좀 더 많이 내게 되면 나중 가서 받는 돈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정부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기존 59세에서 64세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고령화 시대 경제 활동 기간을 고려한 건데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우리 정부에 권고한 사안입니다. 연금 수급 나이인 65세 직전까지 일하면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저의 목표는 60세까지 일하는 걸 늘 생각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64세까지 내야 된다고 하니까. 게다가 정년은 아직 60세에 멈춰 있어 노동시장 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금 제도만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고려해야 되지 않냐. 노동부랑 같이 해서 좀 종합적인 대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부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과정도 남아있어 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여지는 당분간 이어질 걸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응급실 파행이 길어지며 환자들의 절망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군의관 250명 중 15명을 오늘 일부 병원에 긴급 투입했다고 했는데 MBN이 살펴봤더니 출근하는 군의관은 6명에 불과했습니다. 긴급 투입했다더니 환자들만 다급합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심장이 멎은 환자가 구급차에서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이틀째 야간 진료가 멈춘 응급실에서 낮 시간에 도착한 건 그나마 행운입니다. 정부는 오늘 이곳 강원대병원 5명을 비롯해 15명의 군의관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치 기관 및 인원 수는 광원대병원 5명, 세종 충남대병원 2명, 이대 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아주대병원 3명입니다. 전문의 3명이 버틴 응급실을 바라보던 강원도민들은 한숨을 돌립니다. 군의관이라도 투입해서 온다면 좋죠. 와 있으니까 아무래도 낫죠. 하지만 긴급 투입이 예정된 첫날 강원대병원에 출근한 군의관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강원대병원 말고도 아주대병원도 군의관이 오지 않았고 이대 목동병원은 2명만 왔습니다. 실제로는 6명이 출근해 절반도 오지 않은 셈입니다. 군의관들이 출근한 뒤에도 응급실 정상화에 즉각적인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응급실 당직을 감당할 정도의 전문성이나 의료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가 불투명합니다. 지난 4월이나 5월에도 군의관 파견이 있었고요. 그때 그렇게 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최근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이송병원 선정 건수는 1,1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구급상황관리센터가 구급대 요청에 따라 병원을 지정해주는 업무를 하는 만큼 응급실 뺑뺑이가 그만큼 늘었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중증 환자 대다수가 의식불명이라며 경증 환자는
대형 병원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일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정부가 응급실 인력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운영을 중단했거나 중단을 검토하는 병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서울 이대 목동병원이 야간 응급실 운영을 제한한다고 하거든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상학 기자, 병원 응급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이대 목동병원 응급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구급차와 환자들로 붐볐지만 지금은 간간히 오는 소아 응급 환자를 제외하고서는 다소 한산한 모습입니다. 이대 목동병원은 매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30분까지 성인 응급 환자를 받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소아 응급 환자는 수요일 밤 12시까지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대 목동병원은 서울 서남권을 책임지는 권역 응급의료센터로 하루 60여 명의 응급 환자를 진료해 왔습니다. 병원 측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인력난과 더불어 응급처치 이후 환자를 치료하는 배후 진료가 어려워 운영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제한 운영에 대해 병원에서 치료받던 환자의 응급 상황 시 치료 지원은 그대로 수용한다며 전면 셧다운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대 목동병원은 추석 연휴 기간 중 수요일인 오는 18일에는 정상 운영하지만 19일에는 야간 진료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이상학 기자, 이대 목동병원 외에 또 응급실 진료를 줄인다는 병원이 혹시 있습니까? 네, 다른 병원도 인력난 등을 이유로 응급실 운영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경기 서남권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아주대병원은 내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7시에서 다음 날인 금요일 오전 7시까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초중증 환자만 받기로 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역시 추석 연휴 기간 야간 응급실 운영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석 연휴 때 응급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당직 병의원 4천여 곳을 지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직 의료기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공의료기관도 예년에처럼 연휴 기간에 운영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은 그 의료 수요를 그 당직 의료기관에서 좀 수용을 해내고. 지금까지 이대 목동병원 앞에서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지금부터는 MBN 단독 보도 이어드립니다. 지난달 말 서울 남부지방법원 법정안에서 피고인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 소식 단독으로 보도를 해드렸었죠. 어떻게 법정에 흉기를 반입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컸었는데 그 수법이 밝혀졌습니다. 가방 안에 우산과 흉기를 함께 넣어서 보안 요원의 수색을 피한 겁니다. 이한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법정 내부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 A씨가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방청하다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인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하루인베스트 사태 때문에 약 80억 원의 손해를 봐 원한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묶여있는 가상자산 때문에 범행하신 건가요? 당시 흉기가 어떻게 반입됐는지 의문이 커졌는데 MBN 취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가방에 우산과 흉기를 함께 넣어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방을 검색대에 놓고 금속 탐지기를 통과했는데 보안 요원에게 흉기가 발각되지 않아 수색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보안 요원이 가방 내부 소지품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목에 20cm 크기의 상처를 입은 대표 이모 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은 법원 내부망을 통해 법정 피습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처방받은 수면제를 모아서 불법으로 판매하던 40대가 붙잡혔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작위로 판매 쪽지글을 보냈는데 공교롭게도 받은 사람 중에 현직 경찰이 있었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모자를 쓰고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남성에게 사복을 입은 경찰이 접근합니다. 남성이 갖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 안에는 하얀 알약이 가득합니다.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받으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수면제를 불법 판매하던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검거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7월 말 A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수면제를 판다는 쪽지글을 가입자들에게 무작위 전송했습니다. 그런데 쪽지를 받은 이들 가운데 한 명이 서울 중부경찰서 소속 강력팀 최정기 형사였습니다.
최 형사는 A씨에게 수면제 가격을 문의한 뒤 충북 청주의 한 공원에서 직거래를 하자고 제안했고 실제 만난 뒤 그 자리에서 검거했습니다. 의사의 처방 없이는 구매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다니던 병원에서 자신이 복용할 목적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A씨의 판매 내역을 살펴보던 경찰은 청소년까지 다량의 수면제를 구매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수면제 300여 정을 모두 압수하고 A씨와 구매자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별 통보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연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혹은 헤어진 이후 벌어지는 이 같은 교제 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오피스텔 앞에 시민들이 몰려 있습니다. 소방구급대가 황급히 들것을 옮기고 건물 밑에 에어매트를 설치합니다. 잠시 뒤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끌려 나옵니다. 남자는 옷에 붙어서 묻어있어. 다리 쪽에. 피가 막 자고 있어. 그거에 돼 있고 이랬더라고. 어제 저녁 7시쯤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범행 후 남성은 오피스텔 옥상에서 투신을 시도하려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두 사람은 1년 정도 사귀다 최근에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별 통보를 받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여성 집에 들이닥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자가 원해서 헤어진 게 아니니까 약간 매달리고 이래 안 되겠습니까? 자세한 범행 동기를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교제 범죄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교제 폭력으로 입건된 피의자는 13,900명이 넘는데 5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40% 이상 늘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3층 건물에서 불이 나 30대 손자가 90대 할머니를 대피시키고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창문 바로 밑에 있는 2층 높이의 패널 지붕으로 거동이 어려운 할머니를 내린 건데 이런 손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할머니는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3층 높이 건물에서 시뻘건 화염과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한쪽에선 소방대원들이 2층 높이의 패널 지붕 위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구조합니다. 오늘 오전 6시 반쯤 경기도 수원의 한 3층짜리 상가 건물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막 뛰쳐나오니까 이미 이제 소방대원들이 막 불을 끄고 불을 막 활활 타는 중에 집 안에서 불이 나자 30대 손자는 거동이 불편한 90대 할머니를 이 안방 창문을 통해 먼저 밖으로 대피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뒤이어 본인도 대피하는 과정에서 상반신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조를 기다리던 할머니를 소방대원들이 아래로 내리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놓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방은 패널 지붕이 붕괴 위험이 있어 신속하게 대피를 시키던 도중 발생한 일이라면서 밑에 받치고 있던 대원이 붙잡아 할머니가 바닥에 떨어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진 할머니는 치료 중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경남 최대 전통시장인 마산 어시장의 청과시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25개 점포 중 15개가 완전히 타버렸죠. 추석 대목을 앞두고 물건을 쌓아뒀던 상인들은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강진욱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하늘 위로 솟아오릅니다. 불이 얼마나 큰지 검은 연기가 고층 오피스텔을 휘감습니다. 마산호 시장에 마련된 청과시장에 불이 난 건 어젯밤 10시쯤. 어디선가 시작된 불은 다닥다닥 붙어있는 과일 가게 등을 덮쳤습니다. 이곳 청과시장에는 28개의 점포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15개는 완전히 타버렸고 나머지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은 2시간 만에 꺼졌는데 시장은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상인들은 혹시나 쓸 수 있는 물건이 있나 점포를 정리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물건 다 버려야 돼. 혹시 반품이나 받아줄까 싶어서 건져보는데 처량하네. 특히나 추석 대목을 앞두고 물건을 잔뜩 들여온 터라 상인들은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대목도 다 나오고 이래가 어째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저 창고에 무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하나도 못 써요, 여기는. 청가시장은 점포 2,000여 개가 모여있는 어시장과 연결돼 있는데 스프링클러 덕분에 큰 재난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창고 건물을 빌려 땅굴을 파고 들어가 송유관 기름을 훔치려 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삽과 곡괭이로만 4개월간 땅굴을 팠는데 송유관까지 단 9m를 남겨두고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창고 건물 바닥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 아래로 길고 긴 땅굴이 파여 있습니다. 벽면에는 흙이 무너지지 않게 강목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지 마요! 위험해! 경찰에 붙잡힌 일당은 송유관의 기름을 훔치기 위해 지난 2월 충남 천안의 한 2층짜리 창고 건물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땅굴 파는 소리가 최대한 나지 않게끔 삽과 곡괭이로만 건물 지하 4m 아래에서 길이 16.8m의 땅굴을 팠습니다. 꼬박 4개월이 걸렸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50대 남성은 똑같은 범행으로 교도소에 갔다가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공범을 모집했습니다. 기술자와 현장 관리책으로 한국석유공사 전 직원을 데려왔습니다. 사전에 송유관 매설 지점을 측정하고 석유 절취 시설의 설계 도면을 작성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송유관까지 9m 남은 시점에 첩보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도로 밑에 이제 위치해 있어서 집안 침하라든지 아니면 붕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아찔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50대 남성 등 6명을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최근 해외 여행객이 늘면서 외국 항공사 이용하는 분들도 많아졌죠. 외항사 항공권을 구입하고 바로 그날, 그러니까 결제한 당일에 취소를 했는데도 위약금을 75만 원이나 뗀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환급 거부나 위약금 과다 청구 등 외국 항공사에 대한 피해 구제 신청률은 국내 항공사의 3배에 달했습니다. 정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해외여행객으로 북적입니다. 상반기 국제선 항공 이용객은 4,278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이처럼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소비자원에 피해를 구제해달라는 신청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소비자는 외국 항공사를 이용하려다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인천 다낭 3인 왕복 항공권을 198만 원에 결제했다가 당일에 취소했는데 수수료로 75만 원을 떼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돈만 날렸고 여행은 포기했습니다. 결제를 한 지 하루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60일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수수료를 30% 이상 뗀다고 하니까는 그게 제일 어이가 없었고, 최근 1년 반 동안 2,863건의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됐는데 외국 항공사는 10만 명당 3.6건으로 국내 항공사보다 3배 많았습니다. 반면 피해 구제 합의율은 외항사가 51.2%로 국내 항공사보다 9%포인트 정도 낮았습니다. 불만은 6개사에 집중됐고 비에젯항공, 필리핀 에어아시아, 타이 에어아시아 X, 필리핀항공, 에티하드항공, 터키항공 순서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6개 외항사의 환급정책 개선 등을 권고했습니다. 소비자분들은 항공 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해서 항공권 구매 전에 취소 가능 여부나 위약금 규정을 확인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사후 분쟁에 대비해 사진 등 증빙 자료를 꼭 확보하라고 소비자원은 조언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일반인이 총기를 보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총격 사건도 거의 발생을 하지 않죠. 그런데 지린성에서 한 남성이 경찰들에게 총을 난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의 총을 빼앗아서 쏜 겁니다. 매직에서 김한준 특파원입니다. 장갑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더니 완전 무장을 한 경찰들이 쉴 새 없이 뛰어갑니다. 지상에선 차량을 방패 삼아 공격 태세를 갖췄고 옥상에는 저격수들이 배치됐습니다. 看看着
중국 지린성의 경찰들이 대거 출동한 건 테러나 범죄 조직이 아닌 한 남성의 난동 때문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한 건물에서 흉기를 들고 사람들을 위협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남성은 경찰을 크게 다치게 한 뒤 총을 빼앗았고 지원 병력이 도착하자 총을 난사하며 맞섰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총격전 끝에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최초 다쳤던 경찰은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고 다른 경찰관 2명도 다쳤는데 다행히 민간인 피해자는 없었습니다. 이 남성이 난동을 부린 이유와 숨진 경찰에 대한 정보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인구가 많아 사건 사고 역시 많은 중국에서도 이번 사건은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내 총격 사건이 알려진 건 지난해 5월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미국 대선 TV 토론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화보집을 출간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사진을 10장이나 담으며 북미 정상회담을 자신의 중요한 업적으로 부각했죠. 반면 경쟁 상대인 해리스 부통령 사진은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딱 한 장만 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99달러, 우리 돈 약 13만 원짜리 화보집을 공개했습니다. 자신의 취임식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외국 정상들과의 사진이 주로 담겼습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미 정상회담 사진은 10장이나 비중 있게 실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회담은 솔직하고 생산적이었다며 이 같은 전례 없는 만남은 진정한 변화가 실제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Getting along with Russia is a good thing, not a bad thing. Getting along with these people is a good thing, not a bad thing. It's a smart thing to do. I got along with Kim Jong-un of North Korea. Remember, I walked over the... 또 자신의 피격 당시 긴박했던 사진을 비롯해 골프 애호가답게 다양한 골프 사진도 곁들였습니다. 하지만 대선 경쟁자인 해리스 부통령 사진은 딱 한 장, 그것도 우스꽝스러운 장면만을 담았습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과의 TV 토론을 일주일 남겨놓고 화보집을 낸 것도 이번 TV 토론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현재 초박빙인 대선의 향후 판도를 좌우할 이벤트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바로 제 뒤로 보이는 이 백악관의 주인 자리를 놓고 트럼프와 해리스와 트럼프의 첫 TV 토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중부 군 시설을 공격해 최소 51명이 숨지는 등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 규모가 가장 큰 이 공격이 이루어지는 동안 푸틴 대통령은 몽골을 국빈 방문하고 있었죠. 이 몽골은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푸틴 대통령을 체포할 의무가 있지만 되레 푸틴을 격하게 환대했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미사일에 맞은 건물 옆면이 부서져 속이 훤히 보입니다. 뼈대만 남은 건물도 눈에 띄고 주변 주택은 폭발 충격으로 유리창이 모두 깨졌습니다. 현지 시각 3일 우크라이나 중부 폴타바에 있는 군시설 등에 러시아 미사일 2발이 떨어져 최소 51명이 숨지고 271명이 다쳤습니다. Був сильний, два сильних вибухи було, один за одним. Со шкафов все повилітало, в общем, там крупа порозсипалась, все в склі.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에도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한 폭격을 가해 40여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연일 서방에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을 해제해달라고 촉구하는 사이 푸틴은 몽골을 찾았습니다. 몽골은 레드카펫을 깔아 푸틴 대통령을 맞이했고 푸틴은 전통 의상을 차려입은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Завершена разработка проектной документации газопровода «Союз-Восток»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почти 1000 километров, который соединит Россию, Монголию и Китай.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으로 푸틴에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 몽골로부터 보란듯 환대를 받은 셈입니다. 푸틴은 다음 달 역시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인 멕시코의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해 광폭 외교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는 가장 큰 교도소에서 탈옥을 시도하다 수감자 129명이 숨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좁은 곳으로 한꺼번에 몰리면서 사망자가 늘어난 건데 사실 이 교도소는 정원의 8배에 달하는 죄수가 수감돼 있어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일부는 여기서 굶어 죽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도소 담장 한가운데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고 굳게 닫혀 있어야 할 철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건물 곳곳에는 불에 타 검게 그을린 흔적이 남아 있고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지 않았는지 연기가 나기도 합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마칼라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죄수들이 탈옥을 시도하면서 생긴 흔적들입니다. Il y a eu une tentative d'évasion. Ici, c'est l'occasion aussi de féliciter, contenir cette situation d'une évasion qui a raté. Là, nous avons responsabilisé une petite commission. 탈옥 도중 24명은 군인의 총격으로 사살됐고 일부는 서로 부딪히고 짓눌려 질식하면서 모두 129명이 숨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교도소는 평소 극심한 인구 과밀로 악명이 높은 곳으로 수용 가능 인원의 8배나 많은 죄수가 수감돼 있습니다. 일부 수감자는 굶어 죽는 일도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Papa na habité ba greffe le ba benga kanga ike na 17 ans na prison centrale na ko na prison na bimaka ke tous les mesures ya kana mona ke ba senga ngambongo na pesa bango 1 million. 콩고 당국은 당분간 해당 교도소에 추가 수감을 금지하고 새 교도소를 지어 과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소형 SUV가 서울 현대건설 사옥에 돌진했습니다. 경찰이 이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현대건설의 재개발 행태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최민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흰색 소형 SUV가 대형 건물 정문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한 차례 후진하더니 경비원의 제지에도 정문을 향해 다시 돌진해 회전문을 들이받습니다. 오늘 오후 4시 40분쯤 60대 남성 A씨가 차량을 몰고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사옥에 돌진하는 장면입니다. 백주대낮에 벌어진 일에 건물 주변에 있던 이들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냥 갖다 버려. 냅다 갖다 이쁜 걸 갖다 버려. 경찰은 현대건설 측으로부터 A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특수재물 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사고가 난 회전문이 크게 파손돼 주변은 유리 파편으로 뒤덮였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와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했는데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가 현대건설의 재건축 행태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와 이에 대한 진위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일 기억하십니까? 이 불을 낸 70대에게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파트에서 그렇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도 새벽에 담배를 피우다 이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도 않았고 119에 신고도 하지 않고 도망을 가버렸거든요. 참 취재진이 점검해봤더니 아파트 방화문은 또 열려 있었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아파트를 휘감고 검은 연기가 연신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아파트 주민이던 70대 남성 A씨가 담배를 피운 뒤 제대로 끄지 않아 큰 불이 났습니다. 당시 7개월 아기를 둔 아버지를 포함해 3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는데 법원이 오늘 A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고 피해자나 유족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이 당시 화재가 난 아파트를 9개월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불이 났던 곳은 방화문을 닫아두었지만 인근의 다른 아파트는 방화문을 닫으라는 공지가 무색하게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덥다고 열어놔요. 통풍되라고. 주민들이 아직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피난 계단이 카트로 막혀 있는 곳도 있습니다. 몸을 비틀어서 지나가야 될 정도라 비상시에는 탈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방화문을 열어놓거나 적치물을 쌓아두다 적발되면 과태료 3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안전 불감증에 빠져 화재 예방을 하지 않는다면 비극은 또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인천 지하주차장 화재를 계기로 지하주차장에 대한 걱정이 생겼죠. 일단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하는데 화재 위험이 있는 건 1층이 비어있는 필로티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 필로티 주차장 화재는 불이 빠르게 위로 번져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필로티 건물 주차장에 세워둔 차들이 활활 타오릅니다. 연기가 빠르게 위로 퍼지고 소방대원이 고립된 주민들을 찾아 건물로 들어갑니다. 지난달 인천 전기차 화재 이후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고 당정은 신축 건물 지하 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필로티 건물 주차장 대책은 아직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도심엔 필로티 구조 건물이 많습니다. 주차장엔 내연기관 차와 전기차가 서 있고 전기차 충전 시설도 있는데 불이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필로티 건물 주차장은 벽으로 막혀 있지 않아 산소가 계속 공급되고 불과 연기가 곧바로 위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도 필로티 주차장에서 연기가 빠르게 퍼져 29명이 숨졌습니다. 대피로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필로티 구조의 공동주택은 이렇게 현관문과 주차장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 불이 났을 때 대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50세대 미만이거나 주차장 면적이 200제곱미터보다 작으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연식이 있는 건물은 물론 최근 지어진 건물도 스프링클러가 없습니다. 인천 화재가 지하에서 났다고 지하 주차장 대책만 내놓으면 필로티 주차장은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어디까지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프링클러는 특별히 초기 소화에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화재 확산 속도를 줄인다든지. 정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전기차 화재 대책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시중은행을 압박하자 시중은행들이 갖가지 규제를 내놓고 있죠. 급하게 내놓은 대책들이 정교하게 설계됐을 리 없습니다. 정작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입는 상황. 금융감독원이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며 무주택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금융당국과 은행을 향한 성토가 쏟아졌고 결국 금감원장도 혼란을 끼친 점을 인정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직접 주최한 가계대출 실수요자 현장 간담회. 비공개로 이뤄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앞두고 있던 참석자들의 성토는 행사장 밖까지 이어졌습니다. 7월에 한 금리가 3.45%였다면 지금은 한 4.56%로 바뀌어져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영원히 서민들은 집을 살 기회를 안 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장사도 잘 안 되고 자녀 결혼하는 데 있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규제하니까 대출이 좀 줄어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의 계획이 틀어진 거지. 가계부채 급증을 잠재우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시중은행은 7, 8월 2달간 22차례나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9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며 대출 한도가 대폭 줄었는데도 일부 시중은행과 보험사는 1주택 이상 보유자에겐 아예 대출을 내주지 않는 초강수까지 꺼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장 내 집 마련이 급한 무주택자까지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주택자 대출 금지 조치에 대해 과한 대책이라면서 시장에 혼란을 준 점은 인정했습니다. 부담을 안 드리는 쪽으로 설사 좀 가계대출 흐름의 추이를 저희가 조금 더 관리하는 추세가 좀 늦어지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들었고요. 추석 전 은행장들을 직접 만나 더 나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가계부채 대책을 은행에만 떠넘겨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20여 년 전 우리 정부는 1조 2천억 원 규모의 차관을 북한에 제공했었습니다. 당연히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서 돌려받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자는커녕 원금도 다 못 받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앞으로도 줄 것 같지 않죠. 연체금이 매일 1억 원 이상씩 쌓이고 있는데 물론 이 돈 다 우리 이해산입니다. 최돈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00년 남북 합의에 따라 정부는 북한에 1조 2천억 원 규모의 차관을 제공했습니다. 부상 지원 대신 차관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정식 상거래 방식이었습니다. 2008년까지 제공됐는데 대부분 식량 차관이었습니다. 4년 뒤 첫 상환 시기가 도래했지만 현재까지 상환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체액은 5,800억 원. 이를 갚지 못해 부과된 지연배상금만 5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년간 매일 1억 4천만 원씩 못 받은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상환이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지연배상금 외엔 강제 상환을 위한 별도의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자는커녕 원금도 제대로 상환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국민 혈세에 대해서 반드시 강력한 추징 의사를 가져야 되고 정부는 이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북측에 1년에 4번씩 12년째 상환 독촉 통지문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측이 수신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추도입니다. 오는 9일은 구구절이라고 하죠. 북한의 정권 수립 기념일입니다. 작년에는 75주년을 맞아 거대한 열병식을 열었었는데 올해도 행사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집중호우로 압록강의 범람에 수해 피해가 크지만 이 구구절만큼은 기념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평양 만수대 의사당 건물 앞에 가림막이 설치됐고 임시무대로 추정되는 빨간 물체가 보입니다. 지난달 28일 모습을 보였던 무대는 4일 만에 색이 짙어지고 크기는 커졌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한 민간위성 플래닛 랩스 사진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동일한 기간 같은 위치에 무대가 설치됐습니다. 정권 수립 기념일인 구구절을 맞이해 북한이 행사 준비를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1일 위성사진에도 평양 미림비행장 열병식 훈련장 인근에 행사에 활용될 수 있는 버스 약 35대가 발견됐습니다. 현재 훈련장 인근 숙소에는 지난 수해 피해로 평양에 온 수재민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정주년이 아니고 열병식을 하다 하면은 한 달 정도 준비하는 정황이 나타나 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볼 때는 아마 열병식보다도 야외 음악회라든지 경축령 기념하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북한은 통상 정권 수립 기념일에 열병식을 잘 열지 않는 데다 75주년을 맞이해 진행한 작년 구구절 기념 열병식도 그 규모가 작은 편에 속한 걸로 알려집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단하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흔히 영상 광고하면 30초 정도의 짧은 광고를 떠올리게 되죠. 최근에는 이게 영화인가 싶을 정도로 눈길이 가는 이 영화나 패러디 요소를 가미한 톡톡 튀는 광고가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유소에서 승용차가 기름 40리터를 가득 채운 뒤 출발하자 준비된 위치로 출발! 기름 1리터당 1명씩 40명이 승용차를 뒤에서 밀며 움직입니다. 급제동엔 밀리고 코너를 돌 때는 쏠리고 경사로에는 안간힘을 내며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운전이 지속되면서 기름도 연소되는데 기름 1명, 2명씩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친구야. 연소되나 봐. 결국 기름 1리터만 남아 새로운 주유소로 들어가고 새로운 기름이 채워지며 마무리되는 이 영상은 주유부터 연소까지 기름의 운명을 다룬 정유회사의 광고입니다. 의인화와 B급 감성을 주목이로 젊은 층을 타겟으로 제작해 2주 만에 600만 명 가깝게 봤는데 재미와 감동의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웃고 있었는데 뒤로 갈수록 눈물이 난다. 이런 반응들도 많고 또 이게 연소가 되는 게 되게 슬프게 느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기업 광고는 자동차나 맥주, 제약회사 광고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패러디 광고로 소비자에게 더욱 다가가고자 그룹 회장까지 카메오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다 LS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딱딱한 기업 이미지를 부드럽고 친숙한 이미지로 바꾸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광고, 또 새롭게 해석하는 광고들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의 장점을 전달하는 게 광고의 주된 목적이지만 시대가 변하고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기업들도 재미와 감성을 통해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세계 3대 아트 페어 중 하나죠. 미술 장터 프리즈 서울과 키아프가 문을 열었습니다. 수십억, 수백억 원대의 호가로 미술 시장에서 주목받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요. 특히 이번엔 해외 명문 갤러리와 국내 갤러리가 아시아 시장의 안성맞춤인 작가들을 엄선했다고 합니다. 김문영 기자가 미리 둘러봤습니다. 세계 3대 아트페어인 프리즈에 미술시장 침체기란 평이 무색해 보일 정도로 큰 손이 몰렸습니다. 17세기 바로크 시대의 작가부터 팝아트의 대가 앤디 워홀, 파격적인 현대 작가인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작품까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로 세 번째인 프리즈 서울, 생애에 한 번 볼까 말까한 대작의 비중은 다소 줄었습니다. 하지만 100억 원대 일본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 시리즈와 단색화 박서보 작가, 이불, 성능경 등 세계에서 주목받는 아시아 작가 등을 모두 볼 기회라 수집가의 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맞춰 동시대 최고 인기 화가 중 한 명인 파스텔의 마법사 니콜러스 파티도 한국의 고미술품에 영감받은 신작들을 내놨고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 이우화는 큐레이팅에 참여해 생면 추상의 대가 마크 로스코를 함께 선보이는 색다른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세계 최대 화랑 가고시아는 첫 서울 팝업 전시를 열며 한국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Of the fair, the scale of the fair I think is different if I'm not mistaken. The fair here in Seoul is oriented more towards Northern Asia. 공동 개막하는 키아프는 베니스 비엔날레 본전시에 참여한 1세대 여성 조각가 김윤신 등을 주목하며 몸집을 키운 가운데 생명, 근본적인 그런 원초적인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첩을 탁 들면은 걔와 내가 하나가 돼서 정신이 하나로 집중이 돼서 일을 한다는 거. 5년간 공동 개최를 약속해 올해 반환점을 맞는 프리즈와 키아프의 성과에 세계 미술계의 눈길이 쏠립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MBN 영상취재부 배병민, 사회정책부 안병수 기자가 한국자살예방협회가 수여하는 생명사랑 대상을 받았습니다. 수상자들은 미국 현지 취재를 통한 자살예방 기획보도로 다각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이 내일 팔레스타인과 북중미 월드컵 최종 예선 1차전을 치릅니다. 홍명보 감독의 10년 만에 대표팀 사령탑 복귀전인데요. 주장 손흥민에겐 A매치 최다 출전 단독 4위 기록이죠. 128번째 경기이기도 합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14년 전 막내였을 때도 14년 후인 지금도 손흥민의 밝은 미소는 여전합니다. 지금 선수단 중에 가장 A매치 경험이 많은 손흥민은 내일 128번째 국가대표 경기를 앞두고 설렘을 드러냈습니다. 역사적으로 또 하나의 기록이 될 수 있는 날들을 특별한 승리로 장식해서 제 기억 속에 좀 오랫동안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대표와 토트넘 대선배 이영표를 넘는 것은 사실상 확정. 여기에 골도 넣으면 황선홍 감독의 최다 득점 2위 기록도 넘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8골을 넣은 손흥민은 팔레스타인전에서 2골을 넣으면 황 감독과 동률, 해트트릭을 하면 단독 2위로 올라갑니다. 팔레스타인전을 시작으로 3차 예선 10경기에 모두 출전해 10골 이상을 넣으면 한국 축구 최다 출전과 최다 골 모두 손흥민의 몫이 됩니다. 대기록을 눈앞에 뒀지만 손흥민의 두 눈은 대표팀의 승리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 할 거 없이 이기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축구 팬분들한테 재밌는 경기 또 좋은 경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새 역사를 눈앞에 둔 손흥민이 홍명보 감독에게 10년 만에 대표팀 사령탑 승리를 안길지 축구 팬들의 관심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뙤약볕이 내리쬐는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먹구름이 밀려들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이 많진 않을 텐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5에서 10mm, 서울을 비롯한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 일부 지역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확대 발표되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내일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9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모레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낮 기온이 올라서 주 후반까지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으로는 한낮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더위가 예상되는데요. 청주와 대전이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도 전주가 32도, 대구와 창원은 33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오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적으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